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이제 2학년 세계사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늘은 근세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세. 오늘의 시기 근세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앞전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고대와 중세 시기의 유럽을 살펴봤습니다. 유럽 고대의 문화는 이제 고대는 그리스 에게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문화,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문화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 바로 윗동네에서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죠. 선생님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그치 마케도니아에서 나왔던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 쪽으로 오른쪽 아라비아 쪽으로 엄청나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그쵸? 왕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가 그리스의 문화를 오리엔트 동쪽으로 전파하게 되면서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고대 그리스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까지 고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요거 설명할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뭐 그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고대의 그리스, 고대의 이제 유럽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는 어떤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문화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보면은 신들이 굉장히 어때요? 어때? 막 근엄한 신이야? 굉장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쵸? 막 탐욕과 막 이런 인간의 질투도 하고요. 막 그런 인간적인 신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리스의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는 뭐 세계 시민주의, 뭐 개인주의 하는데 오늘 배우는 거랑 크게 관련이 없어서 패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또 이제 관련이 있는 건 로마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 문화가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로마 문화는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법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도로, 건축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실용적인 문화, 굉장히 그래서 현실적인 문화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게 고대의 유럽의 문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그쵸? 당시 중세 시대에는 봉건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동로마, 서로마 분리돼가지고 어떤 역사를 지니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했고, 그죠? 선생님이 꼽자면 뭐 사실 2개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세의 가장 큰 특징 2개를 골라라 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고른 요거예요. 그래서 당시 지방 분권 시스템, 왕이 땅을 당시 제후들, 기사들에게 찢어주게 되면서 지방의 권력이 분산된 시스템,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봉건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봉건제 하에서 영주, 땅의 주인인 영주가 그 지역에 이제 농노들을 데리고, 그죠? 경제 체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장원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의 첫 번째 가장 큰 키워드 특징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중세의 키워드는 그 무엇보다도 신 중심의 문화, 교회,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종교가 굉장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게 이제 중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인 왕보다도 교회,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교황이 더욱더 더 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종교 중심의 문화, 신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랑 약간 좀 다르죠? 고대의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화였던 데 반해 중세는 그치 신 중심, 교회 중심의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근세로 들어가서 근세를 배울 텐데 얘들아, 근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근대를 배울 거잖아. 근대는 평등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상공업이 발전해서 막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넓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근대의 특징인데, 근세는 완벽한 근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중세의 모습, 봉건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근대의 모습도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과도기, 그죠? 중세와 근대에 뭔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역사학자들이 시대를 구분할 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만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근세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서 딱 또 근세만 따로 떼어서 시대 구분을 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기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세에서 이렇게 과도기적인 시기인 근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사건이 뭐였을까, 얘들아? 바로 11세기 말에 일어나서 약 200년 동안 유럽 사회를 흔들었던 십자군 전쟁 되시겠죠. 그렇죠?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유럽 사회는 정말 큰 후폭풍을 이제 겪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죠. 기억나요,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결과 선생님 설명을 해줬는데 지난 시간에, 그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실패로 끝났잖아. 200년 동안이나 했지만.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어때? 힘이 약해지고, 또 당시 전쟁을 주도했던 기사계급, 기존의 중세사회 봉건제에 어떻게 보면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사계급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봉건제가 서서히 무너져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당시 이 지중해 중심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상공업 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뜨는 거지. 특히 이들이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시민 계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기존의 봉건제 시스템으로부터 뭔가 독립하고 싶잖아요. 장원제에서 벗어나서 자치권을 획득하고, 그죠? 자신들의 권익을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원해요? 팍팍. 왕을 지원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왕은 이 상공업자들, 시민계층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또 반대로 이제 교황하고 영주들, 기사계급이 몰락하면서 반대로 이제 왕의 권한은 점점 굉장히 세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십자군 전쟁 결과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기존의 장원제, 봉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붕괴가 되고, 다른 말로 뭐 쇠퇴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왕의 권한이 세지고, 그 다음에 시민계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애들이 등장하게 되고, 얘네들이 어때? 서로 굉장히 큰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윈윈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뭐다? 더 이상 지방 분권적인 국가체제가 아니라 권력이 왕에게 중앙으로 모이는 중앙국권, 집권 국가가 이때 탄생하게 되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군 전쟁의 결과.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큰, 그치? 첫 번째 특징,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점점 왕의 권한이 세지고 또 점점 상공업자들이 더욱더 자신의 부를 늘려가면서 왕에게 서포트를 점점 하게 되면서 나중에 유럽은 어디로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발음이 안 되네요.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게 근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진짜 이름 그대로야. 절대적인 왕이 다스리는 국가 시스템. 절대 왕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아까는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을 하려면 얘들아 그냥 탄생할 수 없다고 했지. 왕이 그냥 나 오늘부터 중앙집권 국가 할 거야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왕이 중앙에서 전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이제 기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언제든지 365일 출정 가능한 어떠한 군대. 걔네 뭐라고 했어요? 상비군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직업군인 얘네가 있어야 되고 왕 아래에 직속으로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왕의 명령을 내의하고 받들어야 되는 더 이상 귀족, 제후, 기사가 아니에요.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관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관료제와 상비군을 바탕으로 중앙집권 국가에서 절대 왕정,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시스템까지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또 하나 뒷받침하는 게 뭐였냐면 당시 왕들이 뭐라 했냐면 왕권은 신수설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일까 얘들아? 왕의 권한은 왕의 권한은 신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이거 난 진짜 안 하고 싶었어. 누가 준 거야? 줄수야. 왕이 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왕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왕이 나를 점 찍어서 하나의 선민사상 같은 거지. 그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왕이 나를 점 찍어서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의 명령은 누구의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복종해야 돼.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사상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당시 16세기에서 18세기에는 이렇다 할 만한 강력한 왕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국가 시스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근세 국가의 특징이다 라고 선생님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중세의 특징이 신 중심의 문화라고 설명을 했잖아. 근데 근세가 되면 이제 근대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인 근세가 되면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교회의 교황의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때 인간 중심의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곳이 어디였냐면 14세기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돼요. 들어보지 않았니 얘들아? 르네상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십자군 전쟁의 지도인데요.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선생님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지중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탈리아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상공업자들이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 큰 도시들이 생겨났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곳은 뭔가 새로운 문물 깨이기 시작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때 르네상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가? 우리 고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로 우리 부활하자. 한마디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한자 쓰면 안 되지, 그치? 나쁜 거야. 인간 중심의 문화가 이때 부활하는, 르네상스는 예전 그리스 고대 로마의 문화가 다시금 컴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20세기 많이 지나긴 했네요. 알프스 이북에서도 또 다른 르네상스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 또 알프스 이북은 어디야? 여기서 보면은 또 모르죠. 그죠? 우리 구글 지도 오랜만에 볼까요? 이건 뭘까요? 편집해야겠네요. 구글 지도 티빙이 아니죠. 얘들아, 알프스가 어디야? 알프스 어딘지 아는 사람? 자, 세계 지도예요. 유럽으로 주민 들어가자.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 르네상스가 이제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알프스는 눈 덮인 산이지, 산맥이지. 얘들아, 여기 봐봐라. 여기 좀 하얗게 보이지 않니? 여기가 알프스야, 알프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가 드높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저 윗동네, 알프스 이북 동네 있죠. 그쵸, 여기가 스위스, 그쵸, 오스트리아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가지고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이 윗동네에서 이제 16세기에 르네상스가 퍼져나가서, 그쵸?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16세기 알프스 이북에서의 르네상스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기존의 중세 사회가 이제 종교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러한 종교 중심의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개혁하는, 그래서 교회의 부패, 그다음에 기존의 봉건 사회의 이러한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모습에 그러한 종교 개혁이 나타났던 것이 이때 16세기 알프스 이북에서의 이제 르네상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독일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 95개조 반박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의 종교의 비리, 부정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부패 같은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때 개신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쵸? 그다음에 이때 또 영국에서도요, 기존의 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는 독립할 거야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종교 다 얘기하면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파라고 보면 돼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종교를 또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때 이러한 크리스트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겨나게 되면서 또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이때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세기 되면 프랑스에서 또 어떠한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들어는 봤나?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심의 사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쵸?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에서의 종교개혁, 프랑스에서의 계몽사상,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 기존의 신 중심의 문화에서, 그죠? 이렇게 해야겠네. 신 중심의 문화에서 누구 중심의 문화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중심의 문화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치? 그런 근세의 과도기 상에서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하면, 이런 인간 중심의 문화, 종교개혁, 르네상스, 계몽사상과 동시에 이때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과학이랑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지동설. 그동안은 천동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치? 그런 거를 이제 이제 증명을 하게 됐고요. 또 이때 만유 인력의 법칙 같은 것들 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좀 더 과학에 기반한 뭔가 미신적인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 증명 가능한 약간 그러한 것들을 믿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근세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잘 따라오고 있니? 중세에서 근세로 가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선생님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이제 근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신학로 개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6세기부터 이제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벌여나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 제국주의 설명하면서 이미 다 했던 얘기야, 사실은. 신학로 개척 어디 있니? 이런 거네요. 그쵸? 신학로 개척 16세기에. 이때 보면요, 여기 지중해 무역이 굉장히 이제 유럽에서 활발해졌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유럽 사람들이 또 하나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동방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접하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향신료고 뭐 비단이고 도자기고 너무 진짜 좋다. 이거 더 갖고 싶어.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니즈가 생겼는데, 당시 이것은 특히나 이 이슬람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특히 이탈리아 상인들, 몇몇 상인들이 이러한 아시아와의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이들과 교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 지중해 무역에 있어서 가장 조금 소외되는 애, 맨 끄트머리, 포르투갈. 옛날에는 스페인이 아니라 에스파냐죠.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제 당시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콜럼버스가, 그쵸? 그 다음에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인도에도 직접 진짜 가게 되면서 동방과의 이제 교역로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우리 배웠어요. 그쵸? 얘도 보라색으로 중요하다 해볼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또다시 유럽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근대로 나아가게 되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때 엄청나게 많은 뭐를 건설하게 돼요? 식민지를 건설하게 됐겠지. 그리고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특히나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대농장을 경영을 하게 되면서 이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막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 가서 일시키고 또 유럽에도 팔고 이런 식으로 노예 무역이 굉장히 이제 막 활발해지고 식민지에서 막 원료를 엄청나게 막 다 빼앗고 한마디로 다 약탈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당시 유럽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럽의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역, 상공업도 엄청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예전에는 유럽은 유럽끼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약간 이렇게 자신의 대륙과 그 지역, 한정된 지역에서 이제 그치 교류를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는 그치 여러 개의 문명이 어떻게 하게 돼요? 문명 간에 뭔가 밀접한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세계화의 시작이 바로 신항로 개척 때부터 뭔가 그치? 이런 문명과 문명끼리의 이런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신항로 개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이때 유럽은 식민지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식민지를 점점 많이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시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하고 상공업적인 발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근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유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항로 개척이 16세기부터 선생님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이렇게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절대 왕정이 유럽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거겠죠. 그쵸? 상공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 거야. 돈을 많이 버니까 왕에게 엄청나게 든든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왕은 그치 그냥 단순한 중앙집권 국가 시스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국가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겠죠. 그쵸?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그럼 봅시다. 마지막으로. 중세의 특징은 그치 지방 분권 시스템이야. 봉건제가 발달하고 신 중심의 문화, 종교 중심의 그러한 세상이었다면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근세에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변화하죠. 흩어져 있던 그치 권력이 중앙으로 모이면서 중앙집권 국가의 시스템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절대왕정이 나타나는 모습, 그죠? 시인 중심의 문화에서 그 다음에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사상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 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합리적인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근세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욱더 이제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유럽의 신항로 개척이다. 그래서 이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공업이 발전하고 유럽 경제가 발전하고 또 하나 문명과 문명, 대륙과 대륙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서 이 이후 근대로 나아가게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가 되는 게 바로 신항로 개척의 모습이다. 유럽에 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죠. 그쵸? 사진만 하나 보고 마칠까요?
자, 이게 16에서 18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절대 왕정을 나타낸 표입니다. 절대군주는 여기 아래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게 상비군과 관료제죠. 그쵸? 그다음에 왕권 신수설과 같은 것들, 그치? 이런 걸 통해서 절대군주의 자리를 지키고, 선생님이 근세는 과도기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민 세력, 그쵸? 이런 사람들과 또 기존의 봉건 세력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국가체제가 절대군주 시기의 모습이다. 절대왕정 시기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3학년 세계사로 나아가기 전에 2학년 때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 고대, 중세, 근세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등교를 해서 얼굴 보면서 이제 근대의 유럽의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